네, 오늘 재미난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문과, 이과의 이거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 문과, 이과라는 말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 진학 하나 이정표로서 어,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됐고, 그게 사실은 우리 평생을 에, 그 길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선택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융합형 인재라는 게 뭐냐? 자, 그럼 우선 이 학문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은 과거의 모든 사건과 일 중에서도 지식적인 부분들만 정리해 놓은 지식 체계다. 근데 학문을 익히기 위해선 지식을 다른 사람과 삶을 기록과 경험, 간접 경험으로부터 얻어 배우고 이를 익혀서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흔히 그 지식이나 기술과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다시피 예전에 그 그리스 어, 플라톤 시대에서는 뭐 학문이 그 불과 철학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혹은 뭐 수학이라든지 불과 몇 가지로서 종합된 그런 과목이 있었겠는데 이 보다시피 수십 가지의 학문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 발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언젠가서부터 이런 학문들이 통폐합이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크게는 오늘날 이 사회과학, 의학, 생활과학, 예술, 오른쪽에 이제 인문학, 공학, 자연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많은 종합대학들도 이런 학과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럼 학문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함부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흔히 우리가 형설지공이다. 잔디불 불빛 밑에서 공부를 했다. 혹은 달빛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워낙 이제 개명천지니까 그렇지 않고 또 좋은 그런 교육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사회와 국가는 구성원을 학문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바른 성품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도록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을 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문에서 주장 또는 사상, 철학 등을 달리하는 그런 갈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학파라고 그러죠. 학파. 자, 그럼 이제 학문과 과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문은 지식 체계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모든 지식은 존재의 합법칙과 논리적, 객관적,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가미된 지식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이제 자연과 사회과학으로 나뉘지만 흔히는 자연과학만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과학적 인식은 초경험적인 것에 가정을 허락하지 않으며 사실의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합리성과
실증성을 철저히 일관시킨다. 그러나 논리로서는 우리가 귀납법과 연역법을 병용합니다. 또한 과학적 인식은 단순한 개별적 인식의 집합이 아니라 그 사이에 법칙적인 연관 체계입니다. 오른쪽 수많은 이제 학자, 과학자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은 학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학의 시조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볼 수 있으나 현대 과학처럼 이 타당성과 실증성을 추구하는 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먼저 수학적 자연과학으로서 태어났다. 이어서 화학, 생물학이 발달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회과학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다라고 하면은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지리학, 교육학, 법학 등을 가리키게 되죠.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수많은 당대 그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림의 정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에 에,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당시 그 라파엘로는 플라톤의 그 얼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초상을 얼굴을 빌어서 그렸다고 그래요. 당시에 재미난 것은 화가 자신을 그 자기가 그린 그림의 어디 한 구덩이에 그려 넣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오른쪽 구석에 마치 그 엑스트라처럼 라파엘로가 오른쪽 구석에 구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대의 소위 학당,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문이 태동이 됐다. 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충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그 직업이 소멸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그 참 그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는데 한편에서는 어, 새로운 또 직업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희망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 BBC가 예측한 앞으로 사라질 위험성이 높은 직업 해가지고 이 15개를 열거를 했습니다만 자, 한번 봅시다. 첫째, 텔레마케터. 두 번째, 컴퓨터 입력 요원. 세 번째, 법률 비서. 네 번째, 격리. 다섯 번째, 분류 업무. 여섯 번째, 검표원. 일곱 번째, 판매원. 그다음에 여덟 번째, 회계관리사. 아홉 번째, 회계사. 마지막 15번째, 도서관 사서보조 등등이 머지않은 장래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참 불길한 예측을 보여준 적이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유망 직업으로서 이제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를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한편 또 생명공학자,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지요. 정보보호 전문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 공학자. 얼핏 봐도 이공계통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분야로 미루어 짐작이 되죠. 자, 이 왼쪽 도표는 2017년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만 미국에서 최악의 직업군을 200위까지 열거해서 보여준 도표입니다. 먼저 최고의 직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랭킹 10위까지 열거했습니다만 1위는 통계 전문가입니다. 2위는 의료 서비스 관리직, 3위는 공정분석 전문가, 공장에서 공정 관리를 하는 그런 엔지니어를 가르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 보안 분석가, 5위는 데이터 과학자. 그래서 10위가 언로 치료사, 언로 치료사. 뭐 이 언어를 교정해주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이런 직업 같습니다만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최악의 직업 맨 밑에서부터 보면 200위가 신문 기자입니다. 199위가 방송 기자, 198위가 벌목군, 198위 공동 순위네요. 직업군인, 196위가 병충해 방재원. 직업군인이 198위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평화 시대가 도래해서 군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것인데 자동화 대체가 높은 직업 상위 20개와 자동화 대체가 낮은 직업 상위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화가 대체가 된다면 필요 없는 직업이죠. 굳이 그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적인 직업은 자동화 대체가 낮은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화가 및 조각가, 두 번째 사진작가, 사진사, 세 번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네 번째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다섯 번째가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여섯 번째 무용가 및 안무, 일곱 번째 가수 및 성악가, 쭉 밑으로 와서 17위가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18위가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19위가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20번째가 한국 제조원. 요컨대 전부 예체능계입니다. 이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업군들. 이 분야가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인문학도 이제 과학의 영역에 통섭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학적 방법론이 동원되고 있기는 하나 인문학이 다루는 주제는 자연과학의 연구 주제들처럼 구체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의 영역에는 흔히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과 철학과 역사.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게다가 예술학, 비평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흔히 고졸 출신인데 대학의 문은 잠깐 들어섰었죠. 그가 대학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했나요? 그가 이제 굳이 4년을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은 빌 게이츠도 그렇습니다만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창의적인 그런 신제품을 수없이 많이 개발했는데 그가 항상 그 신제품 개발 그 설명회 자리에서는 항상 자기 신제품 개발에는
인문학의 그런 아이디어, 그런 영감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우리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도차점에 있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참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 동양에서 일찍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그 저서 논어에서 학이 시습지 불역 열어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가 참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학문의 길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방법임을 강조했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진실이 무엇인가 바로 대답하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학문 탐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진실이 무엇인가 바로 대답하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그 공자의 말씀입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 호지자는 불여 락지자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아수도 오고서 모름지기 남자라면은 예전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죠. 학교도 안 보내고. 요즘은 뭐 남녀가 없습니다만 음, 남아로 태어나면 모름지기 다섯 수레에 실을 만큼 책을 읽어야 된다. 다섯 수레면은 요즘 책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죽간이라 해서 대나무 쪽에 대나무 편에 이 글을 써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뭐 다섯 수레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요즘도 이제 통용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시카고 프렌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의 랭킹 한 10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인데 1890년 석유 재벌 록펠러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사립대학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름 없는 시골 대학이었다. 그런데 1929년 제5대 총장에 취임한 로버트 허킨스가 추진한 시카고 프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카고 프랜. 그는 그 존 스튜어트 밀 식의 그 독서법, 그가 익히 젊은 시절에 자기가 그 생활화했던 존 스튜어트 밀 식의 그 독서법을 전면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도입을 했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적인 위대한 인문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문 고전 100권. 이 시카고 프랜이 이제 대학생들에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그 일반인들, 어린이로부터 성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확대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레이트 북스라고 하는 범사회적인 이런 캠페인으로 확대가 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과연 존 스튜어트 밀식의 독서법은 뭐냐?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철학 고전 저자에 관해서 쉽게 설명한 책을 읽는다. 저자를 먼저 이해를 하자. 두 번째, 철학 고전을 통독한다. 세 번째, 정독을 합니다. 통독을 한 다음에 훑어본 다음에 정독을 한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요 문구를 필사를 하면서 통독을 한다. 필사를 통해서 철학 고전 저자의 사고 능력을 조금이나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시카고 프레는 다른 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들
하버드를 비롯해서 이제 예,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도 고전 100권 읽는 이런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과연 삼류대학을 인류대학으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신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0세 젊은 나이에 이 시카고 5대 총장으로 부임한 로버트 허친스 박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대학에선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교육 정책인데 이 시카고 프레는 철학 고전을 비롯한 세계의 위대한 고전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없다. 실제는 144권의 고전 도서입니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뭔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겠죠. 자,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외울 정도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첫째, 모델을 정하라. 너에게 가장 알맞는 모델을 한 명 골라라. 둘째, 영원 불변한 가치를 발견하라.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라. 셋째, 발견한 가치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가져라. 재미난 것은 이렇게 학생들, 신입생들을 한 20여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허친스 총장가 같이 자리를 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어,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다 자유방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말이 그렇지 고전 100권 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재미난 무슨 소설이나 뭐 만화책이 아니라 고전이라는 것은 이게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기가 상당히 아주 힘든 어려운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든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니 어찌하겠습니까? 1930년대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대학생들을 위대한 학생으로 변모시키게 된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받은 노벨상이 무려 89명에 이른다. 이는 한 대학 출신이 받은 노벨상 수상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독보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신간, 뭐 인문 고전을 읽는 이런 붐이 일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재미난 거는 요 표의 그 왼쪽을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린 책 도서관에서 전부 이제 이게 보시면 인기 신간들이에요. 인문 고전이 아니라. 오른쪽 하버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들은 글자 그대로 고전입니다. 고전. 자, 이 오른쪽 사진은 몇 년 전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도 시카고 프렌을 도입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사서성경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말하는 삼강령 8조목. 삼강령이라는 것은 밝은 덕을 밝히고 명명덕, 백성을 새롭게 하며 신민, 더할 수 없이 훌륭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지어지선, 지선.
그러면 이를 이제 뒷받침하는 활조목이라는 게 뭐냐? 이 삼강령을 실현하는 차례요 수순입니다. 이 그 순서는 8가지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저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름지기 뜻을 세워서 공부를 하며 수신,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어, 이제 운영하며 제가 치국평천하다. 그런데 제가 이 문헌을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 정물치지 성의 정심 단계가 있더란 말이죠. 자, 우리가 맨 앞에서 설명했던 학문에 문과와 이과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앞부분이 이과가 아니냐 이겁니다. 정물치지 성의 정심이 없이 무슨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가당치나하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시오. 사물의 이치를 규명한 뒤에야 지혜에 이르고 지혜에 이르게 된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수신, 몸이 닦인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닦인 뒤에야 집안이 가지런해지며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화평해진다. 자,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특히 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헌법, 뭐 부끄러운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반성을 못하는, 사과를 못하는, 이거는 참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조차 어려운데, 제 생각은 그 이전에 그 사물의 이치를 규명하고 지혜를 터득하는 이런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그 출세에 너무 매달리는, 과실만 따먹으려 하는 이런 것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일찍이 제가 예, 이과 분야의 공부를 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실제 그 지식을 가지고 한 5, 6년 동안 연구소에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경험을 쌓고, 뒤늦게 사회과학 분야 경영학을 공부해서 이제 평생을 에, 그 현업에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 젊은 시절 경물치지, 소위 그 사물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 분야에 전념해서 공부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양식이 됐다. 평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사회가 특히 조선 500년 시절 때부터 문과 중심의 이런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만 가르치고 이렇게 에, 이걸 이제 자기 생활 지표로 삼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수원 화성을 보시면은 일찍이 그 정약용이 소위 경물치지, 서양으로부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경물치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토목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을 익혀가지고 화성, 수원, 성을 쌓고 그 무기 여러 가지 기중기라든지 이런 그 토목 그
토목 필요한 기자재 이런 그 시설물들을 스스로 설계해서 활용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저 사서삼경만을 그냥 익히는 그런 문관들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아주 희귀한 드문 케이스로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일찍이 이런 그 경물 취지의 이과 분야 소위 학문을 소홀히 등한히 했다. 자, 그럼 과연 이제 대학에서의 이과와 문과는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문과와 이과의 차이는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실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실험이 빠지면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문과는 그게 없다.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밟고 있죠. 이 그림은 비교 행동학의 거장 콜라트 로렌츠입니다. 예, 그 비교 행동학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보다시피 그 오리를 연구해 가지고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찌나 그 실험에 몰두했던지 그 오리들이 이 물에 같이 잠겨 있는 이 로렌츠를 자기 엄마 오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오리나 이런 이 생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움직이는 물체가 자기 엄마라고 여긴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생물 행동에 대한 실험의 결과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드디어 노벨상을 획득하게 됐던 겁니다. 자, 문과 이과 테스트 간단한 그냥 그 우스갯소리게 되겠습니다만, 자, 문과적인 성향은 가령 우리가 사과를 보고 애플 어디 사과일까? 어느 산이냐 이거죠. 뭐 부사냐 아니면 옛날 우리 고전 빨간 능금이냐. 그다음에 저 사과로 무엇을 할까? 잼을 만들 것이냐, 주스를 만들 것이냐, 그냥 깎아 먹을 것이냐. 이런 사고방식은 경제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왜 높은 데서 나무에서 떨어질까? 이게 물리학적 사고, 위대한 뉴턴의 원리가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학을 기준으로 수학을 잘하면 이과, 못하면 문과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수학은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공통의 기초학문입니다. 자, 아래 문자의 의미를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하고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두 번째 질문. 다음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 펑션. 저기 여러분들 각자 답을 해보세요. 자, 이과 분야 사람이라면 오 느낌표는 오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수학에서 오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숫자를 비롯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한 값이 되겠죠. 5 팩토리얼 하면은 5, 4, 3, 2, 1을 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펑션은 당연히 수없이 우리가 나오는 함수를 가리킵니다. 그럼 문과 분야에 있는 사람은 학생이나 사회인들은 5 팩토리얼 이 느낌표가 오 유레카 느낌표 뭔가 깨달은 그런 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펑션도 함수가 아니라 기능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근대 과학이 뿌리 내리기 전에
그때는 이과, 문과 구별이 없었답니다. 중세 유럽 대학에는 전공은 세 가지, 법학, 의학, 신학밖에 없었다. 모든 학생들은 전공 과정으로 올라가기 전에 7가지의 교양 과목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문과에 해당하는 과목 세가지,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리고 이과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 네가지,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을 수강을 했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중세 유럽 대학의 7개의 교양 과목을 표현한 12세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하느냐 이겁니다. 문과 학생들은 결코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 이런 공부를 안 하죠. 음악이라는 게 완전히 수학의 학문, 응용 학문입니다. 사실은. 네. 자, 이과의 사고방식을 문과에 도입한 아주 좋은 헐목할 만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 그럼 우리 경영학의 의사결정론에 나오는 학자지요. 의사결정 모델.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이 노벨 경제학상이면 의사결정 모델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만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성에 대해 그 체계를 비판한 최초의 학자입니다. 소위 행동경제학에 꽃을 피웠고 한편 그는 단순한 그런 경제학, 사회과학의 하나인 경제학이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는 단순한 숫자 조작 기계라기보다 범용 목적의 상징 조작 체계인 튜링 기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상당한 요즘 흔히 말하는 이게 IT 산업 분야의 아주 전문 학자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출생한 그는 전자 제어 부분 디자이너로 피드백 장치를 개발하는데 그게 기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20여 개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입니다. 1933년 시카고 대학에 입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나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여파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가 여기에 이제 몰두해서 소위 말하면 의사결정 이런 분야에 혁혁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한 예가 1939년부터 42년까지 캘리포니아 그 버클리 대학 행정연구소에서 정부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연구 파트너인 앨런 누얼을 만나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탄생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니엘 커너먼과 함께 행동경제학 탄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그 문제 해결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다 84세에 유명을 달리합니다. 이 사이먼은 그 후에 이제 경영학, 조직학,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인지과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1975년도 튜링상 수상 강연에서 앨런 뉴얼과 허버트 사이먼은 컴퓨터 과학은 경험적 학문이다. 딱 들어맞지 않는 구석이 있긴 하지만 실험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성 싶다. 새롭게 만든 기계 하나하나가 실험이었다. 새롭게 작성한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실험이었다. 각각은 자연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작동 방식 속에 하나의 단서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말하고 있는데 요즘 막 이공계 분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 학문을 쌓은 그런 공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연과학이 아까 실험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실험이 연구 방법이죠. 실제 해보지 않고는 밝힐 수 없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사회과학, 이건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연구 방법론이 왜 필요하냐? 연구 방법론은 선배 연구자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연구가 잘못된 결과로 나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결과 유효한 사회과학 연구, 타당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 수단. 예를 들면 이제 통계학에서 그 소위 T-밸류, T값, T-밸류, 유의 확률이죠. T값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간결하게 또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직접 경험 또는 전통이나 관습, 주변의 어떤 소문, 속설 이런 것에 의해서 아니면 전문가들의 어떤 그 연구 성과 이런 걸로부터 얻을 수가 있죠. 자, 알기 쉬운 방법으로서 연구라는 게 첫째, 근거에 의지한다. 어떤 근거, 오류를 통제하고 방법론을 통해서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며 또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오른쪽 보시면은 양질의 연구를 위한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을 보면은 정확하며 재현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하며 반복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과학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된 것들은 과학이 아니죠. 자, 학문적인 탐구, 문제 제기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체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야 되고 정립된 근거의 바탕을 두며 합리적인 주장, 예상되는 오류의 가능성을 예측, 통제, 표본 오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야 된다. 자,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은 뭡니까? 이 그림은 아인슈타인입니다만 경험적, 실증적이어야 됩니다. 경험적, 실증적. 두 번째, 검증 가능성,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축적성. 연구 업적이 쌓여서 어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보편성을 보거나 특수성을 보거나. 그 다음에 윤리, 사상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 확률에 기반한 일반화가 가능해야 되겠다. 자,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류. 에러를 범하는데 그 발생 원인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밝힐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샘플링 과정, 관측 과정이 필요하며 이 샘플링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로부터 부분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표본 추출이죠. 일반화할 수 없게 하는 부분적인 관측, 선택적 편향,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상대방이 이해한 의도가 다른 경우. 세 번째는 해석 과정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이과 분야에서 과학 실험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있는 겁니다만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가설을 세워가지고 가설을 설정해서 그거를 표본 조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가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뭐 연구 가설, 뭐 그다음에 이제 최종 가설, 특정 사실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가설, 둘 이상의 인과관계를 진술하는 가설 등등 가설을 설정해서 실제 현물을 통해서 표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가설의 이제 특성으로 속성으로서는 몇 가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성, 호환성, 검증성, 불변성, 인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연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연구 방법을 설계하는 거죠. 자, 사례 연구를 할 것이냐, 사례 연구, 케이스 스타디죠. 한 시점에서 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예전에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또 하버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으로 사례 연구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례라는 것도 하나의 실제 실증적인 거죠. 실제 있는 어떤 어, 케이스. 종단 연구, 론지튜디널 스터디입니다. 여러 시점에서 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최근 이런 식으로. 횡단 연구가 있습니다.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서 한 시점, 현재 시점에서 여러 나라의 어떤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 종단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단 비교. 여러 시점에서 여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 그다음에 마지막 실험이라는 건데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이게 실험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관계를 보려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차이들을 제거한다. 연구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그 실험 대상으로부터의 동의와 승낙,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기밀성, 연구 자료들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익명성을 유지해야 된다. 뭐 상호 호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연구에 따르는 피해, 리스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겠다. 자, 아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측정 수준에 이르러서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떤 유형의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 흔히 이제 네 가지 타입의 자료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 순서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대표적인 예로서 리커트 스케일이라는 게 있죠. 5포인트, 5점 척도, 뭐 7점 척도 이런 게 바로 리커트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연속 변수 오차의 한계, 우리가 이제 변수의 유형을 보시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뭐 혼동 변수. 혼동 변수라는 게 뭡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하고 둘 사이의 분리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연구 평가의 중요한 어, 내용이 신뢰성과 타당성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증하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 이제 뭐 그 크롬바 알파 개수라든지 반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죠. 타당성이 뭡니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척도. 거기에도 이제 애적 타당성, 구성 타당성, 내적 타당성, 결론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입증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무응답자 결측 데이터입니다. 미싱 데이터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에, 이런 경우가 있죠. 샘플링으로 채택된 어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방문했는데 부재 중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것이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미싱 데이터예요. 무응답자로 처리하는데 그 새로운 샘플을 다시 이제 추가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 윤리의 문제로서 조사자가 피조사자, 응답자가 자리에 없으면은 자기가 그냥 대신 응답을 하는 대리응답 그런 비윤리적인 거짓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통계적 방법에 이르릅니다. 통계적 방법. 이게 1950년대 들어서 사회과학에 각종 분야에 이 통계적 방법을 어, 도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통계적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학술 논문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통계적 방법이 다는 아닙니다. 아주 그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분야에는 이 통계적 방법을 모르면은 훌륭한 좋은 논문을 쓰기 어렵다 할 정도로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경제학, 심리학 분야는 이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과학적 방법은 최선의 인과관계 입증 방법입니다. 인과관계만 밝힌다면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 결과를,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인을 제어할 수 있는. 또 원인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통계적 방법은 최선의 상관관계 검증 방법입니다. 물론 입증과 검증이 물론 다릅니다만. 자, 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에, 수학적인 차원에서 증명이 가능하기에 검증이라고 합니다. 검증. 예, 통계적 검정과 달라요. 용어가. 검정은 테스트고 검증은 verification.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반복된 실험 결과를 누적시키고 재현성을 확인하여 입증하는 데 그친다.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제 이글거리는 이 태양 불볕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이스크림이 이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매출에 관계가 되겠죠. 이제 선탠, 그 바닷가에서 이게 햇볕을 쬐이는 그런 것도 이제 이 태양볕에 의해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선텐, 선번 이것의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상당히 상관관계는 좀 애매해요. 상관관계는 그게 비해서 인과관계는 상당히 명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많이 밝히기 위해서 이 사회과학도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자, 수학적 지식과 연구로서 역량은 별개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이 쉽지 통계학을 마음대로 구사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과 계통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수포자입니다. 아예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대학에 와서 수학을, 그것도 고등수학을 요구하면 이게 뭐 언어 도단이죠. 수학적 증명이 목적은 아니라는, 하지만 수학적 지식이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좀 무지하게, 목매하게 통계적 어떤 방법을 구사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확률에 대한 기초적 개념이 부족한 사람이 통계적 방법을 접하게 되면 아, 바로 이내 확률 변수 개념, 확률이라는 그런 이론에서부터 딱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에 통계학과가 없습니다. 통계학과가 없어요. 디파트먼트 오브 스태티스틱스가 없어요. 일부 없지 않아 있는 대학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본의 명문 국립대학, 명문 사립대학에 통계학과가 없다. 수학과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통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통계학과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있다시피 한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계학이냐? 심각한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하나의 연구 결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통계적 방법의 결과물인데 오른쪽 그림은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해서 그 소위 인과관계,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밝힌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소위 통계 분석 결과표죠. 그래서 그 복잡한 이런 그 변수들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도표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로만 그 미사여구를 통해서 설득시키는 것보다 이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소구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50년대, 1950년대부터 제기됐던 통계적 방법이 아직도 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반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